안녕하십니까. 경향언론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6주차 1교시 생산관리 공부하겠습니다. 생산관리는 모두 제6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교시 때 1절, 2절, 3절 공부하고요. 2교시 때 4절, 5절, 6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시작합니다. 생산관리의, 즉 생산관리 개념이란 무엇인가? 내용들을 한번 쭉 보는데요. 생산관리 개념이란 원가 수준에서 일정한 기일 내에 일정한 품질 또는 일정한 수량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생산활동을 계획하고 표준화하고 통제하는 것. 이 생산관리를 하면 앞서 인사관리가 있었죠. 인사관리는 사람관리예요. 사람을 뽑고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일 잘하면 보너스 주고 못하면 잘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거겠죠. 이번에 생산관리는 공장에서 물건을 잘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삐뚤빼뚤 뭐 불량식품 만들면 안 되고요. 불량품 만들면 안 되고 표준화된 제품을 일정하게 가능하면 일정한 약속된 기간 내에 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표준화가 돼야 되겠죠. 똑같은 제품은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생산을 잘하도록 관리하는 것, 생산관리예요. 근데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그랬죠. 이 제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서비스는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3차 산업이겠죠. 금융기관 3차 산업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서비스 받으러 간다고 하죠. 서비스 센터. 그것도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이라 봐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거는 뭐 2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장에서 만드니까. 근데 AS 받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계획하고 표준화하고 통제하는 것이 생산관리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개념을 먼저 알고 나서 생산관리를 오늘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생산관리의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생산 중에 첫 번째는 채취 생산, 광산업, 농립어업 등과 같이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천연적인 생산력에 의해 생산되는 것을 채취하는 생산 방식. 광산업, 탄광을 말하는가요? 네. 농립, 농업, 어업, 뭐 수산업을 말하는 거겠죠? 뭐 버섯 생산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거겠죠. 채취 생산에서의 중점사항은 운반과 운송이죠. 제주도에서 살아있는 활어를 있으면 서울까지 여러분이 자주 가는 마트까지 살아있는 것 그대로 옮겨야 되겠죠. 예전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운반 운송이 힘들었잖아요. 고속도로도 없었고 뭐 어쨌건 그래서 그 고등어를 잡으면 여러분 식당까지 싱싱하게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까지 가기 위해서 고등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반. 네. 고등어 자반으로 만들었겠죠. 상하지 않도록. 바로 운반과 운송이 채취 생산의 첫 번째 사항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조립 생산, 기계공업, 차량공업 등과 같이 개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조립 생산이에요. 생산관리의 중점사항은 각 부분품의 완성 기간이라든가 시기성이라든가 적시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해진 날짜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서 시기적으로 적시성 적절하게 갖다 줘야 되겠죠. 약속한 날짜에 배달이 돼야 되는 거겠죠. 프로세스 생산, 조립 생산 여러분 스마트폰 조립 생산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면 삼성전자에서 조립을 할 거예요. 조립만 할 거예요. 그럼 각 부분품들이 삼성전자로 다 오겠죠. 얘는 카메라, 얘는 음향, 얘는 조명, 얘는 뭐 등등등 케이스 뭐 이런 거 있겠죠. 다 오면 삼성전자에서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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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씩 내일까지 돌아라 그러면 다 똑같이 내일까지 들어오겠죠. 얘가 안 들어오면 생산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프로세스 생산,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공정이 일괄된 연속 과정으로 경감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 생산관리 중점사항은 일괄된 과정의 각 공정 단계, 품질 및 수량의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글쎄 이게 프로세스라는 게 컨베어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요. 자동차가 시작이 돼가지고 컨베어 시스템이 다 끝나고 나가면은 뭐가 되는 거죠? 완성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쵸? 여기에 엔진 넣고 여긴 창문 넣고 바퀴 넣고 깜빡이 넣고 하려면은 여기도 100개가 있어야 되고 타이어도 100개 있어야 되고 얘도 100개 있어야 되고 100개 있어야 되고 100개 있어야 되고 똑같이 100개가 딱 있어야 되겠죠. 다 100개씩 있는데 깜빡이만 50개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겠죠. 각 품질 및 수량의 유지 관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나라도 불량품이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생산관리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고 하며 3S로 표시하고도 있어요. 3S 보니까 표준화가 있고요, 단순화가 있고요, 전문화가 있는데요. 왜 S일까요? 표준화는 스탠다드, 단순화, 심플, 전문화, 스페셜이라고 보이겠죠. 표준화, 부품의 규격화예요. 부품이 규격화되고 똑같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제품 단가가 절감이 되겠죠. 부품의 호환성이 증대가 되겠죠. 여러분 스마트폰 똑같은 S21인가요? 똑같잖아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제품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똑같은 제품 똑같이 많이 만들어내니까 제품의 단가가 절감이 되겠죠. 부품의 호환성 증대, 뭐 고장나서 가져가면 S21 부품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옛날 처음부터 똑같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달랐어요. 회사마다 많이 달랐고요. 처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 각 회사마다 제품마다 많이 달라가지고요.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다보다 충전기도 다 달랐어요. 회사마다. 삼성 거, LG 거 한때 하나도 있었거든요. 하나 제품 다 달랐던 적도 있었어요. 단순화, 생산 품종의 단일화, 그러면 연속 작업이 용이하겠죠. 생산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물자 관리 비용이 절감되겠죠. 이 단순화라는 건 표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화란 맞는 기계 설치, 작업의 숙련도 증가하게 되고 능률이 향상되는 것이고 분업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고 전문화가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즘에는 주로 이제 로봇 손, 자동화가 많이 돼 있으나 이전에는 나는 출근해 가지고 타이어만 끼는 거예요.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이렇게 타이어만 끼는 일이에요. 옆에 친구는 엔진만 넣는 일이고요. 뒤에 친구는 브러쉬만 넣는 거예요. 브러쉬 앞창문에, 앞뒤 창문에 브러쉬만 넣는 거예요. 20살 때 입사해가지고 난 타이어만 꼈어요. 앞타이어, 뒷타이어. 30살 돼가지고도 또 앞타이어, 뒷타이어만 꼈어요. 40살 돼가지고도 앞타이어, 뒷타이어. 50살 돼가지고 한 40년째 앞타이어, 뒷타이어만 끼고 있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작업의 숙련도 증가, 능률 향상, 분업에 올려가는 거겠죠. 나는 이것만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내가 사람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건 있겠죠. 나도 좀 창의적인 거 하고 싶어. 이런 말 가끔 나올 수는 있겠죠. 이 스탠다드, 심플, 스페셜, 3S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거 시험에 내면요. 재밌는 일이 많아요. 표준화, 단순화, 이 전문화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로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S로 시작하는 말. 심지어 서울도 나와요. 서울.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수원도 나오고 서울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이 내면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로 기억을 하시든지 스탠다드라든가 심플이라든가 뭐 스페셜 제발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서울, 수원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여간 S로 시작되는 단어 다 나옵니다. 그것도 스펠링 틀려가면서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의 계획관리가 있어요. 생산관리의 의의란 다 나온다 하도록 하죠.
왜 이렇게 이게 힘들게 문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해서. 생산관리 의란 생산의 실행 예정을 편성하는 일, 생산의 실행 예정을 편성하는 일, 뭐 오늘 물건을 담아낸다면 오전 10시까지 뭐 준비할 게 있고 점심 먹기 전 12시까지 1단계, 2단계 해야 되겠죠.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또 뭐예요? 한 3시까지 3단계 할 것이고 3시부터 5시 마지막까지 5단계 완성품 나와야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게 단계별로 계획을 짜겠죠. 여러분 공부할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걸 이제 자세하게 또 밑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 우리 이번 달에 물건을 몇 개 만들 것인가? 이번 달에 물건을 몇 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치킨 장사예요. 오늘 치킨 몇 개를 튀겨놓을 것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월별로 나왔으니까 월별로 하시죠. 월별로 가방으로 하겠습니다. 가방. 이번 달에 판매 예상되는 가방 숫자만큼 생산을 해야 되겠죠. 이번 달에. 근데 미납 수주량도 있어요. 이건 뭐냐? 지난달에 주문을 받아놓고 아직 갖다 주지 못한 거. 미납. 주문은 지난달에 받았어요. 이번 달에 갖다 주기로 한 거. 그것까지 생산해야 되겠죠. 또 이번 달에 월별 생산량 100개에다가 미납 수주량 지난달에 주문 받아놓고 못한 거 30개. 그래서 130개만 딱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번 달에 또 학기 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문이 100개 이상 했는데 120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개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일정 수량의 그 재고도 좀 남겨놔야 되겠죠. 혹시 더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용돈이 50만 원 있는데 30만 원 쓸 거야. 아니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다 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데이트 오늘 나갈 건데 5만 원 준비해갖고 나가요. 5만 원 준비해갖고. 그 5만 원 다 쓰면 안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만 원은 꼬불쳐 놔야 되겠죠. 1만 원은. 그럼 4만 원만 써야 되겠죠. 만 원은 혹시 모르니까 꼬불쳐 놔야 되겠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가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만 원 혹시 생길지 모르는 만 원은 뭐 했을 거니 물어봤더니 다들 대답을 안 하고 저만 쳐다보고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남학생들. 이 만 원은요. 그 여자친구 집에 갈 때 쓰라는 택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월별 생산량 이번 달에 생산될 거는 월별 판매 생산량 플러스 미납 수주량 플러스 제품 재고 조정량. 그게 바로 이번 달에 생산 계획량이에요. 이해가시죠? 재고 계획의 설정. 출고 청구서를 작성한 뒤에 출고 청구량에 대한 표준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여기까지. 생산 제품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재료가 있고 반제품이 있고 부품이 있고 중간 조립품이 있고 제품 등의 재고량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게 뭔 말인가요? 재료는 무엇이고 반제품 무엇이고 부품 무엇이고 중간 조립품 무엇이고 제품은 무엇인가? 이 제품이란 건 완성품이겠지. 이거는 완성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따져봅시다. 우리 또 제가 치킨집 장사예요. 치킨집 장사를 하는데 생맥주도 팔아요. 대략 보면 치킨집에 생맥주 파는 집 보면 그 입구에 치킨들이 막 이렇게 막 쌓아놨죠. 이렇게 막 쌓아놓지 않았나요? 이렇게 잔뜩 쌓아놨죠. 그래가지고 치킨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튀기잖아요. 여러분 그 튀김집 가도 오징어 튀김집, 뭐 고구마 튀김집, 김밥 튀김집 가서 보면 이게 튀김들이 이렇게 튀겨놨잖아요. 이렇게 튀겨놓고 나서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고르세요 그러잖아요. 집게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주면 사장님이 튀겨주잖아요.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쌓아놓은 거. 그 완성된 게 나오는 게 있고 미리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러는 거죠. 그럼 치킨집 생각해 볼게요. 치킨의 원재료가 뭐죠?
꼿꼿하기죠. 이걸 재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심각하죠? 그럼 여러분 치킨집에는 이게 살아있는 닭 꺽꺽꺽 하는 게 오지 않죠? 여러분 집에 오는 거는 털이 다 뽑힌 닭이 오죠. 털 뽑힌 얌전한 닭이 오잖아요. 그렇죠? 얌전한 닭, 네, 털 뽑힌 얌전한 닭이 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재료라고 칩시다. 살아있는 꼿꼿닭을 재료로 하기는 좀 심하고요. 털 뽑힌 닭이 여러분 아마 그 치킨집에 배달이 올 거예요. 그걸 재료라고 치고요. 그럼 재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따닥딱딱딱 분리해야 되겠죠. 다리는 다리대로, 날개는 날개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걸 이제 반제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양념을 해서 버물러 놔야 되잖아요. 양념을 넣고 버물려 놓고 해가지고 냉장고에 좀 숙성을 시켜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갈 양념 속에 들어갈 뭐 다양한 것들이 또 있겠죠. 잘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후추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겠죠. 각가지 거 들어가겠죠. 숙성을 하룻밤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중간조리품 1차 튀겨 놓겠죠. 1차 튀겨서 여러분들이 치킨집 들어갈 때 싸놓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튀김집 들어가면 오징어 튀김 싸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중간 조리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반제품 정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이 주문하면 한 번 더 튀겨주잖아요. 그게 이제 완성품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주문량이 몇 개나 될 건가에 맞춰가지고 닭도 미리 사놔가지고 냉장고실에 놔야 되겠죠. 너무 오래 지나면 냉동고 가야 되겠지만 냉동고 가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 3일치 정도는 미리 주문해가지고 냉장에 넣어놔 있어야겠죠. 반제품 따닥따닥 거기에 맞게 미리 해놔야 되겠죠. 오늘 뭐 100마리 팔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쫙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100개 팔린다면 중간 조리품은 한 12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개 정도는? 100개 팔면 되는 거잖아요. 20개 정도는 좀 남겨놓고 아니면 뭐 모자랄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이거는 어떤 경험이겠죠.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제품의 개량 및 신제품의 실용화 문제가 있다. 치킨도 하다 보니까 매운 걸 좋으세요. 그래서 매운 거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뭔가 개량도 해야 되겠죠. 좀 더 맵게. 뭐 치킨도 매운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 양념으로 주세요도 있고 전 파닭으로 주세요라는 것도 있고 저는 완숙으로 튀겨주세요. 저는 미디움으로 튀겨주세요. 물론 치킨에는 미디움 없는 건 알지만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뭐 신제품 저는 날개만 주세요. 저는 다리만 주세요. 뭐 가슴살만 주세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등등등. 이번에 이제 2절로 왔습니다. 1절 끝났고 2절 공장의 입지 설비 배치 공장이 왜 나와요? 아, 생산은 공장에 사는구나. 그래서 생산을 할 공장의 입지 위치가 중요하고 공장 내에 기계 배치도 중요한 거구나. 우리 생산을 하려면 공장이 있잖아요. 기계가 있죠.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의 입지, 공장을 어디다 줘야 될 것이냐, 공장 내 기계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장 입지 선정의 의, 공장 입지 선정의 의, 공장의 설비 장소를 적정한 기준 하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 어떻게 해요? 선정 요건에는 지리적인 지역 선정 요건이 있어요. 원료 공급 조건이에요. 원료가 가까이서 생산되면 좋겠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오징어포죠. 여러분들 극장 가서 이렇게 먹는 오징어포, 영화 보면서 오징어포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팝콘 또는 오징어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한테 냄새 팍팍 풍겨주가면서. 예. 그럼 오징어포는 공장을 내가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오징어가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생산된다면 속초나 뭐 강릉이나 뭐 삼척이나 바로 이런 데 주로 오징어 포 공장들이 있겠죠. 오징어는 뭐 살아서 오니까요. 좀 죽어서 오더라도 싱싱해야 되니까 거기서 즉각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겠죠. 원료 공급 조건이에요. 노동력 공급 조건. 나는 우리 공장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뭐 공장 입지도 좀 저렴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태백산 한 가운데 중턱에다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데다가 공장을 딱 차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공장도 저렴하게, 예, 땅값도 싸니까 공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노동자를 못 구해요. 종업원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종업원들을. 여기까지 누가 와서 일하려고 그래서 태백산까지 와가지고. 뭐 갈 수도 있겠으나 결혼하게 되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죠? 출퇴근지 힘들고요. 그래서 노동력 공급 조건이 있어야 돼요. 노동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시장 조건, 판매차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서울과 수도권에 판매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권 근처에 있으면 좋은 거겠죠. 여러분 그 김 있잖아요. 김. 김 모르는 사람 없죠? 김밥 쌀 때 김. 여러분들이 주로 김을 어떤 김으로 먹나요? 그 일회용 플라스틱 김에서 많이 먹죠? 놀러 갈 때도 그렇고 집에서도 엄마 김 주세요 그러면은 엄마가 플라스틱 일회용 김을 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아닐 수도 있으나 저는 주로 그렇게 해요. 예. 일회용 그 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김. 그럼 이건 공장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오징어는 원료 공급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원료 공급 조건.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주로 있어요. 왜? 이건 살아있고 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김은 살아있는 뭐 동물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 같은 경우는 주로 남해안에서 뭐 완도나 뭐 진도나 남해안에서 김을 생산해 가지고 얘는 그 남해안에서 공장에서 김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생산지 원료 공급 가까운 데도 있겠으나 김 공장은 주로 수도권에 많이 있어요. 뭐 용인, 뭐 이천, 뭐 여주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해안에서 생산해 가지고 여기까지 한 5시간 트럭에다 싣고 와야 되는 거겠죠. 이거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해 가지고 주로 그 판매차 가까운 곳에다가 주로 많이, 그래서 시장 조건을 보고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주문하면 빨리 용인이나 이천 공장에서 빨리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인천에서 오면, 안양에서 오면 물건을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는 거겠죠. 공장의 용역 조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등 있어요. 기후 조건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또 법규 조건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후란 무엇인가?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조건도 따져야 되는 거겠죠. 법규 조건. 이 기후 조건이 왜 필요하면요. 여러분들 나 바나나를 생산하고 싶어요. 바나나 농장을 하고 싶으면 제주도나 남해안으로 가야죠. 서울이나 저 파주, 포천 가서 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춥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과 생산하게 되면 사과는 저기 대구나 뭐 이제는 대구가 뭐 좋았었는데 요즘 조금씩 온난화돼 가지고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좀 횡성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원주 근처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기후가 조건에 맞는 곳에 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배는 이제 나주배, 그래서 나주 쪽에 또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복숭아는 이제 소사, 부천, 네, 유명한 곳이죠. 기후 조건에 맞는 곳에서 생산하는 게 좋은 거겠죠. 법규, 각 지역마다 좀 규정이 있는 거겠죠. 규정이 맞춰야 되겠죠. 뭐 오수, 오폐수 버리지 말라고 하면 거의 맞춰야 될 것이고, 허용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있겠죠. 저는 법 없이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대지 선정 요건도 있어요. 땅, 땅 어떤 것이 할게 좋을 거냐.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것, 역세권, 역세권. 뭐 우리 회사는 물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화물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화물차가 왔다 갔다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환기 및 배기 등을 위한 풍향과 체열강을 위한 일조량의 적당한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배수, 하수, 오물 처리를 위한 자연정의 경사가 있어야 되겠죠. 잔해물 등을 처리하기 쉬운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공장 건물의 자연 배경이 호감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공장 확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도로, 철도, 전력, 급수, 물이에요, 하수시설 등의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거 공장 확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 참 이게
요즘 대학교죠, 뭐 대학교. 학교 확장하려면 힘들잖아요. 주변이 다 개발돼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 대부분이 1960년도 이전에 다 설립하지 않았나요? 대부분 다 60년 이전에 다 있었죠? 제가 이때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대학들이 웬만큼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그때는 아주 넓다라고 지어놨겠죠. 허공에 빈 땅에다가 논밭인 빈 땅에다 대학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때 학생이 봤자 뭐 몇백 명이겠죠. 많아봤자 1000명이겠죠. 그래서 넓은 땅을 만든다고 해놨어요. 뭐 넓은 땅. 근데 지금은 1000명이 얼마나 돼요? 10,000명 돼 있잖아요. 학교가 좁아요, 안 좁아요? 좁아요. 건물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차장 만들 공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확장이 안 되잖아요. 왜? 주변에 비싼 건물들,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식당도 있고, 뭐,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죠?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궁전 만들잖아요. 지하 주차장, 지하 강의실, 지하 식당, 이렇게 땅속을 파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좀 확장 가능하게 좀 넓게 만들자. 미리미리 앞을 좀 내다보자. 100년 되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중요하겠죠. 공장 설비 배치, 이거는 이제 기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공장 설비 배치의 의의, 공장 계획에 따라서 공장 입지와 건설 계획이 확정된 후 공장 내 각 부문이나 기계 및 설비 등을 배치할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야, 우리 부엌을 어느 쪽에 놓을 것이니? 싱크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 TV를 어디다 놓는 게 가장 좋겠니? 소파를 어디다 놓는 게 좋겠니? 그렇죠? 공기청정기 혹시 있다면 공기청정기 어디다 놓을까? 에어컨 어디다 놓을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이에요.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공장 설비 배치 시 유의사항, 작업 성질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각 부서나 설비를 직결시키는 것이고, 지형에 맞춰 배수 및 하수 시설을 설정하는 것이고, 유해 폐기가스 등에 대해서 풍향을 고려해야 되고, 위험성 물질의 폭발 및 운반을 위해서 통로를 고려해야 되고, 재료 창고나 분해 조립 작업을 위한 공간을 고려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부서나 설비를 배치한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싱크대, 좀 더 심한 얘기일 수가 있겠으나, 여러분 집에도 부엌 있잖아요, 따로. 싱크대가 있고 부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부엌에서 다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버리는 건 화장실, 것까지만 할까요? 네. 하수실에 안 돼 있는 부엌이 있다면, 수도꼭지만 있고 버리는 데가 없으면 버리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버리라, 물은. 이러면 왔다 갔다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옛날 부엌을 따져볼까요? 옛날 부엌? 요즘 부엌이야 뭐 아파트 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옛날 부엌은 집이 있고요. 마당이 있으면 마당 한쪽에 수도가 있잖아요. 아니면 우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길러요. 그래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할 거 아니에요. 버릴 때는 다시 또 수도가 가서 버리고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지금은 싱크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비 배치를 잘하자. 또 공장 내에서도 단계별로 갈 때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3단계 거치고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요 단계를 거치면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배치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갔다가 3단계 갔다가 4단계 갔다가 5단계 갔다가 6단계 갔다가 7단계 갔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며 가며 부닥치면 속 떨어지고 복잡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배치를 잘하자. 여러분 시험 때 대비하면 배치 잘하잖아요. 오늘은 무슨 과목 공부하고 내일은 무슨 과목 공부하고 모레는 무슨 과목 공부하고 배치를 잘하죠? 마찬가지. 또 작업 관리 3절이에요. 작업은 이제 종업원들 작업하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작업 관리, 전체 생산 활동이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개개인의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활동이에요. 작업,
종업원들이 작업을 잘 하도록 관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업관리 시스템에는 테일러 시스템이 있어요. 객관적인 임률 결정의 기초로서 과업을 선정하고 작업관리를 체계하는 것. 앞서 공부한 적 있었죠? 테일러 시스템. 하루에 1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100개 만들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니까 이 시간에 100개 만들고 퇴근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시 됐는데 8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겠대요. 뭐 퇴근하도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럼 80개 만들었으니까 20개 부족하죠? 거기도 그만큼 월급에서 제하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100개 만들 때까지 초과 근무해야 되겠죠. 근데 초과 수당을 주지는 않겠죠.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은 5시까지 120개를 만들어요. 그럼 20개 초과분이 돼서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 150개 만들면요. 더 많이 줘야 되겠죠. 20개까지는 초과당 10원이었으면 20개 이후의 초과는 개당 또 한 20원씩 주면 되겠죠. 그런 거죠. 보드 시스템, 고임률, 저가격 원칙을 현실화시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봉사론에서. 포드 시스템은 포드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포드가 포드 자동차 운영할 때 고임금, 종업원들한테는 월급을 많이 줬어요. 저가격, 판매 가격은 저렴하게 팔았어요. 기억하시죠? 판매 가격은 가능하면 저렴하게 자동차를 팔고 고객들한테, 종업원들한테는 가능하면 임금을 많이 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봉사론에서 공부한 바 있었었죠. 생산의 표준화라든가 이동 조립법의 도입이라든가 분업화를 시도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가능한 거겠죠. 경쟁업체보다 제품가를 싸게 주려면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 거겠죠. 뭔가 생산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종업원들 월급 많이 주고 생산 단가도 낮아지겠죠. 왜? 경쟁업체보다 생산 비용이만큼, 경쟁업체는 차 한 대 만드는데 2천만 원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1,500만 원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산의 표준화, 이동조리법, 분업조직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알고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이에요. 컨베이어 시스템. 포드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돼지고기집, 정육 전문이니까 돼지고기가 이게 철봉에 매달려 있더래요. 그 골고루 껴가지고 한 마리가 매달려 있더래요. 고리에 딱 해가지고 돼지 한 마리가 딱 매달려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리 하나씩을 탕탕 띄고 옆으로 싹 보내더래요. 그럼 옆에 사람이 그 다음에는 삼겹살을 또 가슴살 삼겹살을 쫙 떼어내더래요. 그 사람도 다 뭘 또 떼어내고 뭐 떼어내고 쫙 떼어내더래요. 다 지나간 다음에는 고리만 남더래요. 고리만. 이 사람은 족발만, 이 사람은 삼겹살만, 이 사람은 안심, 등심 빼고, 이 사람 못 빼고, 한 10사람 지나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 저걸 보면서 포드가 무릎을 탁 쳤대요. 야, 자동차도 저렇게 만들자. 그 전까지 자동차는 오늘날 배나 선박이나 비행기처럼 그냥 한 곳에 세워놓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야, 자동차도 컨베이어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쭉 보내면 나올 때 완성품 나오게 만들자. 이게 이동조리법이에요. 그 분업화를 시키는 거죠. 너는 이것만 하고, 넌 이것만 하고, 넌 이것만 하고, 넌 이것만 하고. 그렇죠? 표준화. 각 과정에서 똑같은 타이어, 똑같은 엔진, 똑같은 깜빡이, 똑같은 브레시를 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서 포드가 살아남은 원인이 되겠죠. 경쟁업체보다 생산성도 뛰어나고 단가도 절약되고,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있나요? 3절 하고 있어요. 작업 연구예요. 종업원들의 작업을 잘하도록 연구해 놓은 거예요. 동작 연구. 작업 중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동작 중 잘못되었거나 불필요한 동작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표준적인 작동 동작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이건 종업원들도 있겠으나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특히 투수 있죠. 투수. 공 던지는 사람들, 투수. 슬로비더를 가끔 보면서 연구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다리가 너무 오른쪽 다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요. 왼쪽 다리 너무 빨리 올라가요. 스윙하는 팔이 너무 뒤로 처지고 있고요. 앞으로 쭉 당기질 못하고 있어요. 던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토스하는 것 같아요. 공을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가 안 나와요. 막 그러잖아요. 또 타자도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공 때리는 사람들도 그 슬로비다를 보여주잖아요. 아, 저 사람은 칠 때 어깨가 너무 들리고 있어요. 공이 너무 배트 스윙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가 너무 벌려지고 있어요. 어깨가 너무 흔들려요.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슬로비다를. 동작 연구하는 거예요. 투수 자세, 타자 자세 연구하는 거죠. 이걸 이제 종업원들한테 하는가 봐요. 시간 연구. 작업자가 수행할 과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개의 작업에 필요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 1단계 대략 한 5분 걸린다. 2단계 한 10분 걸린다. 3단계 한 8분 걸린다. 뭔가 시간 연구를 하는가 봐요. 효율적으로 하는 거. 필요 연구. 노동을 생리적인 면에서 연구해가지고 필요를 없애거나 덜고자 하는 새로운 노력이 나타나게 되어 1916년도 길브레스 등에 의해서 동작 연구 일환으로 필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투수도 마찬가지겠죠. 선발 투수 한 공 100개 정도 던지면 피곤해요. 중간에 나오는 한 7회, 8회 나오는 선수들 한 20, 30개 정도가 적당하죠? 그 이상 던지면 피곤해요. 내일 못 던져요. 그런 거겠죠. 마무리 투수도 한 20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던지면 내일 또는 모레는 쉬어줘야 돼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선발 투수도 한번 100개 정도 던지고 나면 5일 간격으로 쉬잖아요. 최소한 4일 내지 5일은 쉰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게 필요 연구예요. 오늘 공부한다고 밤새면요. 내일 모레는 잠만 자고 있겠죠? 머리가 띵 하잖아요. 오늘 과음을 하면요. 또 2, 3일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하잖아요. 과음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오토메이션. 예전에 오토메이션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오토메이션에 의해 자동화, 자동 제조, 자동 조작, 요즘 뭐 AI가 하나요? 뭐 로봇 손으로 다 하죠. 자동차도.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설비 또는 공정의 계량기나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고 각 공정의 운전이나 제어를 자동화하여 공정을 통과하는 제품의 양이나 질을 일정 수치 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 요즘 TV 보면 제가 실제로 공장 가서 본 건 아닌데 뭐 라면도 마찬가지인 거 수량 각 라면마다 각 무게가 똑같지 않겠어요? 도로록 딱 끊고 도로록 나면 딱 끊어주고 도로록 나면 딱 끊어주고 기계가 딱딱 끊어주더라고요. 그런 거겠죠. 그냥 신기해요. 그런 겁니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니까 이제 지나가는 단계겠죠. 1단계 지나갈 때 이거 시간, 2단계 지나갈 때 시간, 그거 시간이겠죠. 지나갈 때 딱 좀 잘라주고 또 지나갈 때 포장 딱 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메카니컬 오토메이션 유동 작업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제품을 대량으로 능률적으로 생산하는 게 메카니컬 오토메이션이다.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비즈니스 이거는 사무자동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피스 오토메이션 오피스 오토메이션 사무자동화랑 같은 말이에요. 기계화가 경시되어 온 사무작업 면에서 자동화를 뜻하는 것. 사무자동화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모두 다 이렇게 씁니다. 손으로 썼어요. 군대 가면 차트병 그래가지고 벽보 이런 거 공고문을 다 일일이 차트병들이 이렇게 썼어요. 옛날 붓글씨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썼잖아요. 문제점은 뭐예요? 완성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에 실수 하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눈물 나잖아요. 딱 하나 실수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어떻게 해요? 뭐 컴퓨터가 알아서 다 써주잖아요. 따닥따닥딱 치면 자판으로 따닥따닥 치면 틀리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수정하면 되고 손으로 쓰는 거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따닥따닥 하면 틀리면 수정할 수 있고 편집 다시 할 수 있고 한 장만 뽑는 게 아니라 10장, 100장 원하는 대로 출력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배달도 옛날에는 직접 사람이 배달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메일 전송하면 되잖아요. 회의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뭐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와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 차 타고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요즘에 줌으로 그냥 화상회의 끝나버리잖아요. 요즘 면접도 줌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겁니다. 비즈니스 오토메이션. 자동화 문제점이겠죠? 좋은 점도 있으나 오토메이션이나 전자계산기가 고도로 발달되어도 경영방치나 계획 수립에 관련된 적정 판단을 가져오지는 못하고요. 오토메이션을 한 대량 생산은 소비시장의 한계성이 부닥칩니다.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게 됐을 때는 공급이죠. 소비자들의 수요랑 거의 비슷했어요. 만들어서 팔 때는 소비자 수요 비슷했는데 공장에서 잔뜩 갖다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비자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물건은 잔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릴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토메이션은 정신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손을 안 타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설렁탕 먹으러 설렁탕집에 가면 아주머니가 그 뭔가 이게 펄펄 끓고 끓여가지고 주면 맛이 있는데 그냥 공장에서 나온 포장지 딱 뜯어가지고 그 대화만 주면 맛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토메이션에 따른 실업자 증가는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 사람이 하던 거를 이제는 컴퓨터가 하니까 사람이 갈 자리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끝났네요. 여기까지 6주차 1교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